여기서 이제 5천만 원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땅값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 또 연립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전에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6, 7천 이상 정도 바라보면 이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시작이 네, 시작이 예. 예, 시작 단계가 그러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에서 그래도 좀 제법 있나요? 어때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네. 아직 그렇게 1억 언더의 약간 소액이죠.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이제 금천구 신흥동 쪽에 연립주택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양천구 신월동에도 많고요. 도봉구 방학동이나 네. 강북구 번동 쪽에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예산을 쓰실 수 있다면 가장 그러니까 상단에는 이제 성수동, 네. 성수동 이제 성수 전략 정비 지역 그 윗부분에도 네. 그 중공업 지역 연립이 아주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매력적입니다. 거기 뭐 용적률이 높으니까 네. 거기도 꽤 투자 가치가 있겠네요. 다시 또 비싸겠네 여기는 그죠? 예. 그 상단이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천구 같은데도 이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신안산선 효제도 있고 위에 그 업무단지도 크게 형성이 되면서 거기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금천구청역인데 맞아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금천구 여기도 한번 그런 면에서는 바라볼 만하네요. 예. 그 시흥 내거리역이나 그러니까 예정역이죠. 네, 예정역. 거기나 석수역 신안산선 부근으로 찾으면은 좀 재밌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정말 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연립주택인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연립주택을 선택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뭔가 좀 이렇게 체크리스트, 가이드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저는 보통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립주택의 사업성은 단순히 현재 용적률보다는 가용 용적률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용적률이 뭐죠? 용적률은 그러니까 땅이 100평이라고 했을 때 바닥 면적, 지상 바닥 면적의 합을 만약에 80평이라고 하면은 용적률은 이때 80%가 되는 거고요. 지상 바닥 면적의 합이 250평이다 하면 이때는 땅이 100평이었으니까 100분의 250을 해서 250%가 되는 겁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네요. 지금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고 앞으로 지을 건물은 높을수록 약간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뻥튀기가 많이 되는 거겠죠. 그러겠네요.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을 앞으로 더 높아질 용도 지역.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4층인데 중국 지역 같은 데는 새로 지으면 8층도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하는 거. 네. 또요. 예. 그리고 지금 가용 용적률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은 진입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곳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금 7, 8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어도 재건축 후에 15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불어서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유의가 필요해요. 왜 그죠? 예를 들면은 뭐 고궁 근처나 뭐 남산 자락이나 이런 곳은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시설물을 이제 가시적으로 막지 말아라 이런 의도거든요. 거기 용적률이 높게 지을 수 있어도 경가이나 미관지구에는 그 자체 법 때문에 이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것도 확인을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한남동 같은 경우는 그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위 같은 경우가 층수가 낮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높이 지을 수 있는데 안 지었다기보다는 남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하시면서 약간 매물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체크를 하고 단 여기서 이제 용도 지역을 단순히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아질 새로 지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이제 경관이나 미관지구에 의해서 충수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하죠? 이거는 확인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죠. 그런데 요새 그 프롭테크라고 해서 뭐 디스코나 이런 그 부동산 관련 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토지 지번을 입력하고 토지에 대한 상세를 보면은 뭐 경관지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예. 뭐 그렇게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냥 구청에 전화해서 나 이거 땅 소유주인데 이거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고 여쭤봐도 답변해 주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용도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접도 조건도 조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접도 조건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연립주택은 이제 자동차도 주차를 하고 해야 되니까 도로와 맞닿아 있을 텐데요. 네.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주차를 한다거나 어디 큰 도로로 나가는데 큰 불편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파트로 재건축을 했을 때는 그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 이 도로 진출입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 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곳은 일단 후보에서 약간 물음표를 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좀 더 좀 쉽게 설명하면 접도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좀 접근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큰 도로에 접하면 좋고요. 가능하면 큰 도로. 그리고 네. 피해야 될 게 저는 이제 주머니형 토지라고 하는데 네. 약간 이렇게 물병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자료용으로 된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곳은 약간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역세권 안에 있는 연립주택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죠? 예, 가급적이면은 1차 역세권, 네. 그게 여의치 않다면 2차 역세권으로 이제 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역세권이? 예. 전철역에는 이제 승강장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열차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네. 이 승강장을 기준으로 네. 2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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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m 해서 이런 네모꼴, 네. 뭐 곡선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 250m 이내를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요? 네, 네. 그리고 500m 이내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그 1차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혜택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연립주택도 250m 이내에 있는 연립주택은 그런 혜택을 좀 오롯이 흡수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네. 기왕이면은 역세권 위주 혹은 미래의 역세권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용도 지역, 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접도 조건, 그다음에 가능하면 1차 역세권, 지하철에서 이제 직선거리 250m 네. 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1차적으로 이건 좀 괜찮다라고 네.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좀만 노력하고 내가 발품 팔면 네, 일단 내가 사는 지역 동네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며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40, 50대 분들은 학습하기 별로 안 좋아요. 딱딱 알려주는 거라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쭤볼 텐데, 지금 이런 이제 조건을 갖는 것들을 발품을 팔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본다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면 이런 돈 되는 그 연립주택 정보를 어디서 찾고 또 이 가치를 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이게 어렵네요. 네. 예.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돈 되는 연립주택 정보는 네. 사실 정보는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새 세상이 네. 좋고 알찬 정보를 오히려 추려내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조금 민망하지만 이런 책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 쭉 봤는데 이 뒤에 보면 블로그로요. 베스트 1, 2, 3를 해서 아주 자세하게 주소하고 또 개별 공시 평당, 공시 가격하고 다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요걸 또 참조하면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1년, 2년 할 것을 바로 여기서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대신 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꼭 제 블로그뿐만이 아니더라도 요새 이제 부동산을 전문으로 주제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블로그를 참고하시면은 의외로 괜찮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블로그만 해도 저랑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연립주택을 하나씩 가끔씩 케이스 스터디처럼 분석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역과의 거리가 얼마인지, 용적률은 얼마인지, 세대수는 얼마인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한지, 네. 그게 안 된다면 소규모 재건축이라도 가능한지, 네.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해놨기 때문에 원하시는 아니면은 이제 다니시다가 저 연립주택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은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료들이 꽤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자료가 없어 네. 했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고생스럽지만 직접 이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책에서 네. 절반 정도는 이제 알고 있던 연립주택이고 절반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제가 스스로 다시 찾은 곳이에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보통 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포털의 지도를 최대 배율로 해가지고 네. 위성 지도로 네. 연립주택처럼 보일 것 같은 건축물을 찾았어요. 대단하시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게 연립주택 같아 하면은 이제 로드뷰로 이제 연립주택이 맞는지를 확인을 했고 네. 연립주택이 맞다면은 이제
그 전철 정액권과 따릉이를 타고 실제로 이제 임장을 갔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더라도 네. 저 연립주택이 뭔가 괜찮아 보여 하면은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네. 일단 디스코,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코 앱이에요. 네. 그 디스코 앱을 활용하시면은 네. 뭐 대지 지분, 뭐 건축 연도, 뭐 용적률, 네. 그리고 토지의 제한 사항,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지에 대한 정보는 다 얻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매물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네이버 부동산을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이 매물이 없더라도 네. 언젠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매매 카테고리를 누르고 그리고 연립 다가구 네. 다세대 이 카테고리를 눌러서 즐겨찾기를 해두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관심 목록을 어떻게 보면 아침에 약간 루틴처럼 새 매물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PC에 네. 약간 루틴화 시켜서 정보를 저장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요거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정보를 받는 나만의 루틴을 이제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연립주택으로 이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거 어떤 분들이 좋을까요? 이렇게 지금 우리 40, 50대도 좋지만 또 이 40, 50대 분들이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아까는 다 실거주를 제가 네.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갭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갭 투자를 하셔도 좋고. 갭 투자라면 이제 전세 끼고 사는 예. 거죠. 네. 다만 이제 낡은 집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그걸 감안해 주시고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드가 될 수 있는 투자처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래적으로 굉장히 창창한 땅에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부동산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제 운용이 가능한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요새 젊은 분들 중에 뭐 결혼에 뜻이 없으시거나 나는 집 필요 없어. 네. 그냥 즐기면서 살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아주 먼 얘기긴 하지만 주택연금을 한번 알아보시면은 네. 그 시드머니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처가 저는 연립주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내가 아파트도 될 수 있고 네. 내가 즐기면서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이게 나한테 나중에 매달 연금을 주는 네. 그런 나한테 고마운 존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젊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부동산이 잘 돼서 오시는 분보다 잘못 투자를 해서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한번 잘못 투자를 하면 큰 돈이 묶이고 어떨 때 이제 대출도 꼈기 때문에 그 손실이 굉장히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 연립주택, 서울 연립주택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도나도 가서 그냥 그렇죠.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걸 체크해야 되죠? 약간 이거는 조금 노하우를 좀 섞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